할아버지 헛간에서 발견한 평범해 보이는 돌 한 조각이 100년 넘게 사라졌던 국보를 되찾는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경성에서 온 영혼의 파편이라 불린 그 돌이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주워온 돌 한 알이 두 나라의 얽힌 과거를 풀어내는 미스터리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박물관에서 보는 보통 골동품뿐만 아니라 세기를 거슬러온 진짜 오래된 물건들. 수백 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한 그런 것들이요. 제 이름은 아라타이고 프리랜서 유물 연구가로 일하는 젊은 역사학자입니다. 이 근사해 보이는 직함은 사실 먼지 낀 구석과 잊힌 상자를 뒤지며 과거의 단서를 찾아다닌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 가장 큰 발견이 우리 집 뒷마당에 숨어 있을 줄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모든 건 한 달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켄지 할아버지 댁 뒤편 헛간에서 시작했어요. 켄지 할아버지는 조용하신 분이었죠. 오래전 군인이셨다가 평화로운 삶을 사셨는데 그 헛간만큼은 예외였어요. 할아버지는 모든 종류의 물건을 다 모으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죠. 낡은 정원용 도구, 부러진 의자, 녹슨 자전거 부품, 신문지. 더미 이상한 금속 기어까지 거의 쓰레기장 같았어요. 누군가는 쩍쩍 달라붙는 재앙의 현장이라고 불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직 읽을 줄 모르던 보물 지도가 펼쳐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제 셔츠가 등에 달라붙고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저는 무질서한 헛간 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더럽고 낡은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은 가느다란 빗줄기가 되어 공중의 먼지를 춤추듯이 비추더라고요. 전 큰 상자들을 옮기며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깔끔한 글씨로 적힌 라벨들이 상자마다 붙어 있었는데 잡동사니, 오래된 문서, 절대 열지 마시오 같은 이상한 문구만 가득했죠. 아무리 열어도 보물은커녕 쓰레기뿐일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닦고 오래된 담요 하나를 벗겨내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천 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요. 옛날 담요에 조심스럽게 쌓인 그것은 단단해 보였고 제 맥박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끝을 떨며 천을 펼쳐보았죠. 머릿속에는 가족 유품, 비밀 편지, 숨겨진 지도,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천이 완전히 벗겨지자 저는 매끄럽고 회색빛을 띤 돌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건 평범한 돌이 아니었죠. 제 팔뚝 길이만큼 되고 손에 들었을 때 예상외로 차갑고 묵직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누군가가 정성 들여 다듬은 듯 표면이 반짝이고 부드러웠습니다. 손끝을 조각된 선을 따라 문지르니 둥실 떠다니는 구름 문양과 연꽃잎이 보였어요. 중앙에는 명상하는 사람 윤곽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섬세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와, 저는 좁은 헛간 속에서 속삭였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돌을 뒤집어 보니 밑면에는 낡아 바스러질 듯한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어요. 조심스레 떼어보니 할아버지 특유의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성에서 온 조각 영혼의 파편 나의 짐 돌려주길 1945년 8월 15일. 눈을 깜빡였어요. 경성은 지금의 서울 옛 이름이죠. 전쟁 때 할아버지는 그곳에 주둔하셨지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 돌을 가져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짐이라 표현하셨을까요? 저는 종이를 돌 위에 가지런히 펴서 두 손에 쥐었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렸죠. 영혼의 파편이라는 말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짐이라고요? 무더운 오후였지만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단순한 돌려주길이란 한마디가 세월을 가로질러 속삭이는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우리나라 역사만큼은 꽤 신경 썼지만 다른 나라 역사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치곤 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이웃나라인 건 알았지만 그것이 제 삶과 무슨 상관이 있으랴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돌을 찾고 나니 얼마나 편협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국경에 갇혀있지 않아요. 강물처럼 흐르다, 때론 땅속에 숨었다가 언제든 모습을 드러내니 말이죠. 저는 돌과 종이를 조심스레 다시 천에 싸서 원위치해 놓고 일어섰습니다. 무너질 듯 삐걱대는 마루바닥이 발걸음을 알렸죠. 헛간은 조금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충만한 의미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흩어진 도구와 종이 더미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가능성이라는 작은 속삭임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포장한 돌을 팔에 끼고 햇살 가득한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세계로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그 매끄러운 회색돌의 미스터리는 이제 제 몫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어디선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돌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걸 느끼며 눈을 떴어요. 평범한 기념품 같지 않았거든요.
진짜 가치를 알기 위해선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죠. 그 전문가가 바로 제2옛 역사 선생님, 교토대학의 사토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고대 매장 풍습부터 사원 건축 양식까지 다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저는 포장해둔 돌을 챙겨서 배낭에 넣고 서둘러 캠퍼스에 있는 교수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오래된 나무와 닦인 바닥 냄새가 섞여 있었고 벽에는 발굴 현장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가 보니 교수님은 서류 더미를 보며 고개를 들었죠. 책과 깨진 도자기 조각, 오래된 지도들이 코르크보드에 잔뜩 꽂혀 있는 어수선한 풍경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돌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할아버지 헛간에서 이 돌을 찾았어요. 경성에서 온 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엔 교수님도 별 관심 없는 표정으로 턱을 문지르고 안경을 밀어 올리며 중얼거리셨어요. 경성 그러니까 한국이었나? 수첩을 넘겨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죠. 솔직히 저도 답답했어요. 설마 진짜 대단한 건 아닐 거야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교수님은 돌을 들어 올리시더니 손바닥 위에서 돌을 돌려보시면서 몸을 앞으로 숙이셨어요. 창문 너머 들어오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조각들을 그림자처럼 선명하게 비추자 교수님 눈이 점점 커지셨죠. 일기용 안경을 다시 쓰시고 구름 문양과 연꽃잎, 중앙에 새겨진 작은 인물상을 손끝으로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아라타군, 교수님이 낮고 설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평범한 기념품이 아니야. 정확히 어디서 발견한 거지? 할아버지 헛간이에요. 낡은 상자들 뒤쪽에서요. 저는 대답했죠. 거기서 경성에서 온 조각이라고 적힌 메모도 함께 있었어요. 날짜도 남아 있었는데 1945년 8월 15일이라고요. 교수님은 책을 찰칵하고 덮으시더니 방 한구석에 있던 높은 책장으로 성큼 다가가셨어요. 무거워 보이는 가죽 제본책을 꺼내 먼지를 훌훌 털고는 놀랄 만큼 빠른 손놀림으로 페이지를 넘기셨죠.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책상 옆에 서서 교수님이 올바른 그림을 찾는 순간을 지켜봤어요. 마침내 손가락으로 꼭 집어 가리키셨습니다. 이걸 봐. 교수님이 목소리를 떨리며 외치셨어요. 이건 바로 경천선사 10층 석탑이야. 지금의 서울에 있던 그 절 근처에 세워진 거였지. 고려시대에 세워져서 벌써 수백 년이 지났어. 한국의 국보 중에서도 손꼽히는 귀중한 유물이야. 교수님은 책을 다시 들고 와 저의 돌 옆에 사진을 펼쳐놓으셨어요. 화면 속 석탑은 층층이 구름과 연꽃, 작은 불상 조각으로 장식된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층에는 확연히 빈 공간이 있었죠. 제 돌 크기만큼 깔끔하게 사라져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제가 들고 온 돌이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이 잃어버린 조각, 교수님이 돌을 사진 옆에 살포시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딱 맞아떨어져. 이 탑의 일부였음이 분명해. 해체될 때 사라진 조각 중 하나임에 틀림없어. 두 물건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는데 믿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더라고요. 모양, 문양, 매끄러운 촉감까지 완벽한 짝이었어요. 가슴이 새장 속 새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어떻게 할아버지 헛간으로 흘러든 걸까요? 제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책을 덮으셨어요. 20세기 초 한국이 일본 식민지였을 때 많은 유물이 일본으로 옮겨졌어. 탑 조각도 일부 박물관에 옮겨졌지만 어떤 조각들은 사라졌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은 돌려보냈지만 아직 못 찾은 조각들이 있어.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 조각들을 찾아 헤맸어. 교수님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라타군, 네가 바로 100년 넘게 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찾던 것을 발견한 거야. 이 돌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역사의 한 조각이야. 자부심과 두려움이 함께 치밀어 올랐습니다. 돌이 손에 쥐어졌을 때 무게뿐 아니라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느껴졌어요. 다른 나라의 유산이 할아버지의 잊힌 헛간에 숨겨져 있었다니 말이죠. 교수님은 컴퓨터 자판을 몇 번 두드리며 탑의 옛 기록과 사진을 띄우셨어요. 처음엔 무심했던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바뀌는 순간을 지켜보는 게 정말 흥미로웠죠. 교수님이 속삭이듯 날짜와 사실을 읊어주셨지만 그보다 더 큰 발견은 돌이 비밀을 드러낸 순간 그 자체였어요. 그의 흥분은 저에게도 전염되었고 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 탑은 원래 높이가 약 13m였어. 교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각 층이 조각과 명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지. 네가 찾은 조각은 두 번째 층에 해당해. 2층은 특히 섬세하게 새겨진 부분이 많았어. 한 조각을 잃어버린다는 건 걸작의 한 부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거야. 저는 눈을 감고 소나무가 둘러싼 사찰 앞에 우뚝 서 있는 탑을 상상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어우러진 그 모습이 가슴에 단단히 새겨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답하셨어요. 이 발견을 문서로 남기고 한국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먼저 양국 전문가들의 확인이 필요해. 이 일은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매우 섬세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미스터리나 멋진 박물관 이야기만이 아니라 역사 일부를 되살리는 사명이 제 어깨 위에 놓였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돌을 다시 천에 싸서 배낭에 조심스레 넣었어요. 교수님 사무실을 나서며 가득 꽂힌 책장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돌 하나가 두 나라의 과거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제 뒷마당 헛간이야말로 수세기 묵은 퍼즐의 열쇠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퍼즐을 맞춰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사토 교수님 말씀을 계속 떠올렸어요. 몇몇 조각이 사라졌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그걸 찾으려 애써왔어. 교수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마를 차가운 유리창에 기댄 채 빠르게 지나가는 들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짐. 돌려주길. 그 돌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죠. 큰 비밀을 품고 있었던 거였어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곧바로 켄지 할아버지의 예전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저 혼자 나무 바닥을 밟는 소리만 울렸죠. 햇빛이 먼지 낀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더니 할아버지 책상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웠습니다.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오래된 양말과 누렇게 변한 봉투들을 내팽개쳤어요. 서랍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드디어 책상 서랍 맨 뒤쪽에서 조금 어긋난 작은 판넬을 발견했어요.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더듬으니 딸깍 소리와 함께 숨겨진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가죽으로 제본된 작은 책이 있었죠. 할아버지의 전쟁 일기였습니다. 표지는 닳고 갈라져 있었고 속지는 바스러질 듯 부서지기 쉬워 보였어요. 저는 혹시라도 부서질까 조심스럽게 책을 꺼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첫 장부터 펼쳤습니다. 글씨는 깔끔했지만 잉크는 희미하게 바랬더군요. 초반 기록들은 캠프에서의 생활, 먹었던 음식, 집에 보낸 편지 같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돌에 붙어있던 메모와 똑같은 날짜가 적혀 있었거든요. 1945년 8월 15일.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읽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끝났다. 오늘 경성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박물관 창고에서 돌 조각 하나가 바닥에 버려진 채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 혼란 속에 버려지는 것이 못내 안타까워 주어왔다. 훔친 것이 아니라 지킨 것이라 믿고 싶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을 파괴로부터 구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도둑이 아니라 수호자라고. 저는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그러다 1945년 10월에 적힌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어요. 돌을 천으로 감싸 헛간에 숨겼다. 왜 이토록 죄책감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이 비밀은 평생 간직해야겠다. 눈을 감자목이 메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품고 사셨던 거예요. 저는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겨 1963년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신문에 문화재 반환 기사가 실렸다. 혹시 이 조각을 찾는 걸까? 돌려보내야 할까? 하지만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차마 입을 떼지 못하겠다. 말마다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반환해야 한다는 갈등과 고백의 수치심 사이에서 망설이셨던 할아버지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저는 마치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않고 마지막 기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2010년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의 짧은 메모였죠. 저 돌은 나의 죄다. 잠잘 때마다 나를 지켜본다. 언젠가 누군가 돌려줘야 한다. 내가 못한다면 언젠가 다른 누군가 내가 시작한 일을 이어주길. 일기를 덮은 제 손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한 수수께끼를 남긴 게 아니었어요. 사명을 남기신 거였습니다. 65년 동안 돌을 지키며 예술품을 보존했다 믿으셨지만 진실은 이 돌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표지를 손끝으로 살며시 만지며 가죽의 주름을 느꼈습니다. 방 안은 제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내키지 않는 어른의 짐을 떠맡은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불굴의 결의도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말로는 하지 않으셨겠지만 제게 그 임무를 맡기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돌과 일기장을 낡은 천에 함께 감싸 침대 옆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오래전 경성의 무너진 탑을 떠올리며 가슴이 조여왔어요. 어떻게 제가 한국 역사를 가볍게 여겼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 똑똑히 보였죠. 새벽녘 저는 창가에 앉아 지붕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긴 여정을 생각하며 마음이 벅찼어요. 한국 전문가들과 연락하고 박물관 학예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각종 서류와 외교 과정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불빛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퍼즐풀이가 아닙니다. 화해의 행위이자 할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을 실현할 기회였어요. 저는 조용히 새벽 공기에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돌려드릴게요. 그 맹세가 제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자 저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먼지 쌓인 헛간 속 비밀은 다리를 놓았어요. 군인의 과거와 역사학자의 미래를, 호기심 어린 소년과 책임감 있는 어른을 연결하는 다리였죠. 3장은 답이 아니라 약속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여정을 제가 완성하겠다는 다짐으로요. 돌이 제 배낭 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회색 돌은 할아버지 헛간에 있어야 할 물건이 아니었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곳은 한국이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교토시립박물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돌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설명하고 사토 교수님 보고서도 함께 첨부했어요. 보고서에는 이 돌이 경천선사 10층 석탑에 사라진 조각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전송 버튼을 누를 때 제 손은 떨렸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은 이런 유물은 처음 봐서라며 신기해했고 누군가 뒷마당에서 기증했다니 전설 같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공식 감정을 위해 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돌을 부드러운 천으로 정성스럽게 싸서 다시 배낭에 넣고 가슴이 뛰는 걸 느끼며 박물관으로 향했죠. 도착하자 박물관장은 액자 사진과 모형들이 가득한 조용한 사무실에서 저를 반겼습니다. 그분과 전문가 두 분이 커다란 책상 주위에 모여 있었죠. 저는 돌을 특별한 쿠션 위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한 전문가는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돌을 들어 올렸고 다른 전문가는 천장 조명을 꺼 작은 램프로 조각들을 비췄습니다. 흐릿했던 회색 표면이 집중 조명 아래에서 생명을 얻은 듯 반짝였고 구불구불한 문양과 꽃무늬가 또렷하게 드러났죠. 그들은 오래된 책과 디지털 기록 속 석탑 사진과 돌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중얼거리며 살피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마침내 박물관장이 목을 가다듬고 말씀하셨죠. 아라타 씨 확인했습니다. 이 돌은 분명 경천선사 10층 석탑의 조각입니다.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제 가슴이 너무 뛰어서 그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박물관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조각을 저희 박물관에 기증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간단한 기증 양식을 건네주셨고 저는 펜을 들었다 놓았다 몇 번 망설였습니다. 이 돌은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다니셨던 비밀이자 가족사의 일부였으니까요. 마음을 가다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저는 펜을 들어 말했습니다. 네, 기증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각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인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박물관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죠. 저희가 한국국립중앙박물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게 송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박물관은 동아시아 유실문화재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개막식에 초청되었죠. 전시장은 부드러운 크림색 벽으로 꾸며져 있었고 스포트라이트가 각 전시 케이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을 따라가다 보니 경천선사 10층 석탑 조각이라고 적힌 유리 케이스 앞에 다다랐어요. 그 안에는 벨벳 쿠션 위에 제 돌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머리 위 조명이 돌의 조각들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유리 케이스를 둘러보며 속삭였어요. 100년 넘게 사라졌던 조각이라니 정보를 읽으며 사진을 찍고 문양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에 감탄했죠. 저는 구석진 곳에 서서 뿌듯하면서도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깔끔한 남색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전시장에 들어섰어요.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천천히 걸으며 간판을 하나하나 읽었죠. 그리고 제 돌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 한동안 돌을 바라보더니 눈이 커지며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녀는 유리 케이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죠. 전시장 전체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으로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네, 이게 정말 현실이라니. 그런데 현실이에요. 그녀는 볼을 닫고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완전한 석탑과 제 돌이 들어갈 빈 공간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사진 속 빈자리와 제 돌이 꼭 맞아떨어지자 제목이 메였죠. 그녀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이 조각은 우리 역사의 고통스러운 시기에 사라졌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찾지 못했죠. 오늘 아라타 씨와 교토시립박물관 덕분에 이 조각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부드러운 박수 소리가 전시장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조심스레 유리 너머 돌을 쓰다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의 후회와 탑에 부서진 이야기를 함께 느끼고 이 순간의 재회에 마음이 울컥했던 거죠. 잠시 후 수진 씨와 저는 유리 케이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미소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이 돌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셨어요. 그 뜻을 훌륭히 이어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미소 지었죠. 뿌듯하면서도 겸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탑이 있던 한국 사찰에서 할아버지 헛간을 거쳐 교토의 전시장 유리 케이스에 이르기까지 그 돌이 걸어온 여정을 생각했어요. 여러 나라를 지나고 수십 년을 넘어서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사장은 마침표가 아니라 약속으로 끝났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아문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를 묶어주는 인연을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으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리더라고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화면에 뜬 뉴스 알림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경천선사 10층 석탑 마지막 조각 교토에서 발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교토시립박물관이었죠. 긴급회의가 소집된 상태였어요. 밝은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수진 학예연구사가 태블릿으로 이미 서울 쪽 동료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탑의 지도와 사진들이 즐비했고 그중 몇 장은 우리 돌이 들어갈 빈자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긴 나무 테이블 주변에는 교토시립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 그리고 일본 문화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갓 내린 커피향과 갓 뽑은 명찰 냄새로 가득했죠. 수진 씨는 화면을 향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조각의 진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한국으로 운송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뒤쪽 스크린에는 3D 스캔 결과가 떴어요. 빈 슬롯과 우리 조각이 꼭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방 안 모든 얼굴이 진지해지며 끄덕였고 저도 스릴과 긴장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회의가 늦게 끝난 뒤 수진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아라타 씨, 이 발견은 우리 공동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겁니다. 유물을 공식적으로 송환하려면 아라타 씨 허락이 필요합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삼켰습니다. 할아버지의 돌이 더 이상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온 세상이 제 이름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벨소리는 귀가 멍해질 정도로 울려 퍼졌고 문자 메시지가 수백 통 쌓였어요.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했고 역사학자들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대학 친구들은 놀란 이모티콘을 보냈죠. 집 앞에는 사진기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은 어떻게 찾으셨나요? 한국으로 돌려보내실 건가요? 라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나가 목을 가다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헛간에서 찾았고 네, 한국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오후에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물관 로비는 카메라와 마이크,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수진 씨, 박물관장님과 함께 연단 뒤에 섰습니다. 박물관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오늘은 문화교류에 있어 뜻깊은 날입니다. 이 조각은 전문가들과 3D 스캔 기술을 통해 경천선사 석탑의 원본 조각임이 검증되었습니다. 장내 커다란 스크린에는 서울에 있는 석탑 사진과 빈자리가 번갈아가며 떠올랐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이어 한국 대표님이 무대에 올라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넘게 이 보물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반화는 단순한 문화재 회수가 아니라 한일 우정과 화해를 상징합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진 씨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며 용기를 얻었죠. 제 차례가 되어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돌을 구했다고 믿으며 몇십 년을 간직하셨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이제 그 소망과 유산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조각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정식으로 기증하겠습니다. 빗소리처럼 찰칵 소리가 이어졌고 제가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수진 씨와 저는 다음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폼이 든 특수 포장 상자를 준비하며 통관과 안전 운송 일정을 짰죠. 저는 돌이 실크 안감이 깔린 박스에 포장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상자 뚜껑에 손을 얹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안녕, 잘 다녀와. 그날 저녁 박스를 트럭에 싣고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이 남아 부두를 물들이고 있었죠. 물건과 이별하는 느낌은 가족의 한 조각을 보내는 듯 아팠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확신도 함께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트럭이 멀어질 때 수진 씨가 제게 말했어요. 오늘 아라타 씨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부드러운 오렌지빛과 보랏빛 하늘 아래 바람이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 바닥에 앉아 돌이 있던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성의 옛 석탑이 이제 빈칸 하나 줄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죠. 묵묵한 후회로 저를 안내해준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직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도요. 역사는 모두의 것이고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는 일이 때로는 그 자체 이상의 의미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람들 사이를 더 가깝게 묶어주거든요. 그 돌의 귀향 여정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또 다른 여정이 막 시작되었죠. 드디어 오래 기다려온 날이 왔습니다. 저는 해 뜨기 전 몰래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죠. 손에는 경천선사 탑 조각이 담긴 작은 상자를 조심히 들고 있었습니다. 푹신한 비단으로 마지막으로 살짝 싸서 배낭 깊숙이 잘 고정했죠. 오늘 저는 이 조각을 품에 안고 서울로 날아갑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저만의 특별 허가를 받아 직접 유물을 소지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배낭이 스캔될 때마다 비프 소리가 울리는데 그것이 마치 탑과의 재회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수진 씨가 게이트 근처에서 환하게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안도의 미소와 기쁨이 뒤섞인 얼굴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차량에 올랐어요. 곧바로 2대의 경찰 오토바이가 양옆에서 불빛을 반짝이며 호위했고 저는 소중한 편지를 배달하는 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 시내를 감싸며 상점 문을 열고 출근길 인파가 바삐 움직이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이 조각이 할아버지 헛간에서 교토박물관을 거쳐 이제 마침내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하니 붉은 카펫이 반듯하게 깔려 있었어요. 입구 양쪽에는 박물관 직원과 관계자들이 줄지어 서서 우리를 향해 부드럽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무로 다듬어진 기둥 사이로 신선한 꽃향기가 은은히 풍겼고 멀리 보이는 학예연구사들과 학자들은 정갈한 예복을 입고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죠. 아라타 씨 환영합니다. 관장님이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600년 전 시작된 이야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차분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어서 보존실로 안내되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전문가들이 밝은 조명 아래 조각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숨을 멈춘 채 지켜봤죠. 3D 스캔과 대조할 때마다 전문가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어요. 완벽한 일치입니다. 한 분이 부드러운 집게로 조각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전시실 입구로 들어서니 은은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회색 돌들이 빛나는 경천선사 10층 석탑이 우뚝 서 있었어요. 탑 기단부에는 100년 넘게 빈자리가 남아 있었죠. 수진 씨와 보수 책임자분이 함께 섬세한 도구를 사용해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돌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딱 맞아요. 누군가 경탄하며 속삭였습니다. 조각이 빈자리로 미끄러지듯 들어가더니 부드러운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탑이 한숨 돌린 듯 안도의 숨을 내쉬는 순간 같았죠. 전시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수진 씨가 제게 다가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돌은 울지 않지만 사람은 울죠. 100년을 기다린 우리 마음이 터지는 순간이에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음 날 박물관에서는 100년 만에 귀한 경천선사 석탑 완성식이라는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 장관님들과 문화학자들, 해외 귀빈까지 가득했죠. 저는 앞자리에 앉아 자부심과 겸손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가야금과 대금 연주로 잔잔한 한국 전통 음악이 흐르며 전시실을 부드러운 선율로 채웠습니다. 이어 스피치가 시작되었어요. 한 학예연구사가 탑의 우아함과 고려 왕실 정신을 대표하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대표께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죠. 오늘 우리는 온전함을 되찾았습니다. 이 탑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신앙과 회복, 우정의 상징입니다. 음악이 멈추자 모두 일어나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탑을 덮고 있던 진홍색 천이 이사장의 신호와 함께 천천히 내려갔어요. 완전하게 복원된 탑이 모습을 드러내자 관중들은 또 한 번 탄성을 지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각 틈새마다 그림자들이 구름처럼 춤추며 탑은 마치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관장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아라타 씨, 100년 전 이 탑은 심장 소리를 잃었습니다. 오늘 그 심장 소리를 되살려 주셨습니다. 저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고마움을 담아 묵묵히 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은한 종소리가 전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디지털로 복원된 경천선사 종소리였죠. 몇 세기 만에 들려오는 맑고 깊은 울림이 제 가슴속까지 진동해 왔습니다.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하니 마치 시간이 거슬러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강 둔치를 거닐었습니다. 물 위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과 갈대 사이로 부는 시원한 바람이 몸을 감싸줬어요. 할아버지가 헛간에 숨겨두었던 작은 돌이 이렇게 두 나라의 역사를 잇는 실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강물결 사이로 그의 평화로운 미소가 비치는 듯 느껴졌죠. 가슴에 손을 얹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탑의 심장 소리가 다시 뛰고 있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어요. 이렇게 600년의 기술과 100년의 기다림 그리고 오늘의 재회가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온전해진 탑이 서울 하늘 아래 우뚝 서 있으니 과거를 지나온 제가 역사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연결이고 연민이며 올바른 일을 해낼 용기더라고요. 오늘의 감동 사연은 재밌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